발달성 협응장애는 주로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보통 다른 아이들보다 움직임이 서툴고 운동 관련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달성 협응장애가 무엇인지, 이 장애의 주요 특징과 진단 방법,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달성 협응장애란 무엇인가요? 발달성 협응장애는 아이들이나 성인들에게 운동 기술 발달이 지연되거나 서툴게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에 맞는 운동 능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른 아이들은 자전거를 쉽게 타거나 공놀이를 잘하는 반면 발달성 협응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을 잡거나 던지는 동작도 부정확하고 글씨를 쓰는 것처럼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활동에서도 서툴 수 있습니다. 2. 발달성 협응장애의 증상은 어떤가요? 발달성 협응장애는 운동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와 같은 기본적인 운동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게 진행됩니다.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퍼즐 맞추기 등 좀 더 복잡한 활동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단추 잠그기, 지퍼 올리기 등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활동에서도 서투름이 눈에 띕니다. 나이 같은 아이들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쓰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씨가 지저분합니다. 타자치기, 운전과 같은 활동에서도 서투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팀 스포츠나 공놀이를 할 때 공을 잡거나 던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필기하는 것이 힘들고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달성 협응장애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발달성 협응장애는 단순히 아이가 운동을 잘 못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과거력 및 발달력,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운동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신체 검사, 아이의 신체적인 상태를 평가하여 다른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심리 검사,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 아이의 운동 능력과 발달 상태를 평가합니다. 진단의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운동 능력이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 식사하는 것, 학용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운동 협응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발달성 협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4. 발달성 협응장애의 발생 시기와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발달성 협응장애는 보통 5세 이후에 진단됩니다. 그 이유는 5세 이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운동 발달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너무 이른 진단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발달성 협응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운동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청소년기까지도 운동 능력에 문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운동 순서나 협응이 필요한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성인기에는 운전이나 도구 사용과 같은 복잡한 운동 기술을 학습하는 데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발달성 협응장애는 왜 생기나요? 발달성 협응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몇 가지 위험 인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태아기, 알코올 노출, 조산, 저체중 출생 등은 발달성 협응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경 발달 과정, 시각, 운동 기술이나 공간 지각 능력의 손상이 발달성 협응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운동을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같은 다른 신경 발달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장애들 사이에 유전적 영향이 공유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6. 발달성 협응장애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발달성 협응장애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학업 성취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운동 능력이 서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신체적 활동에서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 스포츠나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 아이들은 자신을 무능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은 감정적이나 행동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학업 성취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 신체 활동을 피하게 되어 체력이 저하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성 협응장애는 단순히 운동 능력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애입니다. 7. 발달성 협응장애와 감별 진단. 발달성 협응장애는 다른 의학적 상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성마비나 시각장애, 신경근육장애와 같은 다른 질환으로 인한 운동 협응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추가적인 증상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발달성 협응장애와는 다른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정신연령에 맞는 운동능력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능력 문제가 지적장애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 발달성 협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ADHD가 있는 아이들은 종종 넘어지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주의 산만이나 충동성으로 인한 것이지 운동능력 자체의 손상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ADHD와 발달성 협응장애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가지 진단을 모두 내릴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운동 협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운동 기술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발달성 협응 장애는 공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장애를 모두 진단할 수 있습니다. 8. 발달성 협응 장애와 동반 이완. 발달성 협응 장애는 ADHD, 특정 학습 장애, 언어 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반 장애들은 발달성 협응 장애를 진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성 협응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글씨 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ADHD가 있으면 집중력이 부족하여 학습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발달성 협응 장애는 운동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장애로 이로 인해 일상생활, 학업, 사회적 활동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발달성 협응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